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2001년 이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연준의 FOMC가 열리기 전에 시장의 예측치를 보면 거의 99%의 확률로 25bp 인상을 예상했었고요. 연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의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6월 숫자를 보면 CPI 인플레이션이 지금 3%까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4% 중반대로 여전히 굉장히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해야 될 어떤 일이 남아 있다, 이런 것을 명분으로 지금 이제 25bp 올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다음 9월 FOMC에서는 추가로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어쨌든 간에 조금 다음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 혹은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결국 그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지난 FOMC부터 강조해 왔던 것은 FOMC의 앞으로 모든 미팅 회의들이 라이브로 진행될 것이다. 그 라이브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들어온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사전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9월 FOMC까지 사실은 두 번 더 이제 CPI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두 번 더 이제 그 실업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고용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든가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이런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9월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9월은 열린 결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전망치를 좀 밑돌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가 지수를 생각하실 때는 이 소비자의 어떤 바구니를 세 가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랑 식료품이 들어가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나머지 부분, 저희가 근원이라고 부르는 부분 중에서도 그 서비스가 빠진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강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서비스와 연관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첫째로 에너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조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그러니까 렌트비, 임대료랑 그다음에 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중고차 가격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이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얘기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내려오곤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근원 인플레이션 부분 중에서도 특히 임금과 아주 관련돼 있는 비주거 서비스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잖아요. 근데 이걸 2025년까지는 달성하기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그럼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한 건데 시장은 계속해서 안 믿던 걸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한두 달 근래에 믿기 시작한 거는 올해 내 금리 인하 없다. 연준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2%로 올해 당장 내려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지만 2%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연준은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이 올해 내로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제는 아무도 예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굳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지금 올라간 5.5% 상당 기준에서 앞으로 유지를 쭉 하다가 내년 상반기쯤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또 하나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쭉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인데 평균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던 후에 평균적으로 한 11개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80년대 이후로 한 근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번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1년 정도 생각해 보시면 내년 한 하반기 시작할 때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뭐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로 한 11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의 금리 인하,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명백한 금리 인하를 있지 않겠고, 있다면 사인이나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이나, 아니면 지금 연준이 금리를 갖고 정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준의 그 자산을 점점 줄이고, 자산 매입을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조정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닐까라고 생각해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지금 2%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이 목표치 자체를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 보면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제가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건 돈이 더 든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싼 화석 에너지 대신에 좀 더 비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도 보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높아진다면 이것을 굳이 2%로 낮추는 과정에서 과잉 긴축을 하게 될 것이고 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억누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이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못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이건 정책이 굉장히 무력해지죠. 그래서 2%를 지금 2%로 못 갈 것 같으니까 3%에 머무르자라는 정도의 논의는 사실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공급망의 변화라던가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이후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하는 2% 근처로 다시 내려온 이후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최근에 뭐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전문가들도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경기 침체 생각해 보시면 작년부터 계속 온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예. 하반기에 온다, 올 상반기에 온다, 올 하반기에 온다, 내년 상반기에 온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아직 뜨겁다고 파월 의장도 분명히 이번에도 다시 얘기했고요. 그것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버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들은 점점 희박해지고요. 기간은 점점 뒤로 밀리고요. 그리고 강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연준 내부의 일부 경제학자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제 우리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또 미국은 또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3.5, 미국이 5.5, 2%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은행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부담은 스럽겠지만 이것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 거는, 어쨌든 간에 금리 0.25bp 7월에 올리는 거는 환율 시장에 다 선반영돼 있다고, 금융시장에 선반영돼 있다고 다들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앞으로 조금 저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연준이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올리고 멈추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멈추거나 하는 것인데, 네. 혹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인근 상승률 같은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그리고 과거를 보면 80년대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 계속해서 하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려오다 다시 튀고 내려오다 다시 튀고, 저희가 영어로 범피하다, 울퉁불퉁하다라고 얘기하죠. 네. 울퉁불퉁한 과정이 벌어지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생각보다 조금 더 긴축의 모드가 길어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조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해외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25bp 인상이 예측되었었고, 시장에서도 그것을 다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어제는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주시하셔야 될 게 상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나온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것들이 이제 파산하면서 미국의 금융권이 굉장히 약한 골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융권 내 자료들이 원래 먼저 나오거든요. 실적 공개가 첫 주에.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펀더멘털이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아마 주식하는 분들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그동안 정말 핫했잖아요. 어제 정말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사실 어제 고점 대비 한 2시 정도까지는 오전에 올라가다 오후 들어서 갑자기 30% 고점 대비 대부분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2차 전지 관련 두 회사가 코스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8% 정도 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 2차 전지 관련 주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면에서 신기록이었냐면 1,400개가 넘는 코스닥의 기업들의 하락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예. 결과는 생각해 보면 이 두 개는 오전에 오르는데 나머지는 다 빠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 두 개마저도 빠져버리니까 이게 두 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면 시장 자체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변동성이라는 것도 사실 이 2차 전지 업종에서 최근에 업황의 변화라든가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심리나 수급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건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